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6%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그냥 청약통장 가입자를 추첨으로 뽑는 게 아니라 청약 가점제라는 제도가 있죠.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숫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8월에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이 청약 가점제를 더 강화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무주택자가 당첨된 비율이 전체의 96%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약 가점제를 확대 강화하기 이전에는 70% 정도만 무주택자가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하니까 비율이 갑자기 꽤 높아진 것이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만 놓고 보면 무주택자가 100%에 가까웠고요. 그 이상 큰 아파트도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예전에는 36%였는데 60%로 높아졌습니다. 대책 이전보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커트라인 하한선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주택자이면서 아파트 장만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좀 더 늘려서 가점을 계속 높여가는 것도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런 청약 관련 제도들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또 점수 무시하고 그냥 추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지금은 어려워도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처럼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겠고요. 전세 재계약할 때가 다가왔는데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그냥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면세사업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거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우리 증시가 폭락세로 출발했었어요. 네네. 예, 그 전 거래일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오후에는 낙폭을 줄였고 오늘은 좀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시장 혼란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요. 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못 나오셨죠, 스튜디오에. 주식시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증권 보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 좀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전화 연결로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다행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 3%대의 상승세, 2%대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다우존스가 2.3, 나스닥이 2.1%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혼란이 진정되는 모습이어서 아침에 국내 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0.3%,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의 상승세, 1.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도 팔자 사자가 서로 막 경쟁하다가 마지막에 증시가 올랐고요. 국내도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으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팔자 사자가 막 좀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오후장에 또 어떻게 변할지 진정은 됐지만 조금 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른 게 이상하거나 내린 게 신기할 건 아닌데 이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내릴 거는 또 뭐냐. 네. 이게 사실은 눈에 띄었어요. 네. 폭이 크다는 건데 요즘에는 그 증권 거래를 로봇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의 역설 또는 알고리즘 매매의 역설,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이제 컴퓨터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하도록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매매하는 그 돈을 모아서 매매하는 걸 액티브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 사람이 사람의 감으로 종목을 찾아서 그렇죠. 이걸 사는 걸.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하는 것 유명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네. 기계가 알아서 일정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매매하는 것들을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수가 오르는 대로 그 지수에 어울리는 종목들, 지수 포함 종목들을 그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수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뭐 바이오만 쫓아가는 것들 아니면 뭐 내릴 때 반대로 오르는 것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컴퓨터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코스피만 따라가라 혹은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라 이렇게. 네. 근데 예. 이번에 미국장의 폭락에서 좀 재밌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오전장에 어느 정도 하락률을 보이다 보니 일정 조건 이상으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네. 이 기계들의 조건들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시장이 몇 퍼센트 이상 하락하면 일단은 손실을 만회하기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라. 네. 내지는 공포지수나 뭐 변동성 지수가 이만큼 되면 빨리 매도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내놓는 매물들이 오후장에 쏟아졌고 그렇다 보니 폭락에 폭락을 부르는 사태가 일어났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문우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도한 폭락이었다.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가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폭락이었다고 본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라 그런 예. 거겠죠. 그리고 ETF라는 거는 이 지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지수가 내리면 나는 팔아야지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거고 딱 그것만 프로그래밍 돼 있을 테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동폭에서는 예.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과도하게 시장이 하락하거나 일정 조건 이하로 빠져버리면 컴퓨터 매물들이 쏟아지고 그 매물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 그 이하에 더 악조건에 걸려있던 또 조건들이 걸리면서 또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일종의 악순환이 나타난 것인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균형이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보통 증시가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면 좀 생각해 회의 좀 일단 하고. 그렇죠. 그것도 하기 있고 전에. 야 이렇게 빠졌는데 내일이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에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기계는 조건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워낙 최근 4, 5년간에 이 인덱스 펀드라는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점이 조금 무너진 데에 대한 뭐 역효과가 좀 시장에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도 물론 설입니다만 네, 연준 의장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이 바뀌었는데 이분 길들이기 하느라고 시장이 한번 크게 한번 또 이렇게 출렁였다는 또 어떤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걸로 보면 사실인지 몰라도 말은 된다 또 이렇게 끄덕이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명 연준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간 연준 의장들이 바뀌어온 시기에 모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이런 논리의 근거이고요. 또 이번에도 이상하게 또 제롬 파월 의장으로 신임 의장이 생기자마자 한 하루 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석은 이제 그런 건데요. 신임 연준 의장이 나오면 네. 이전에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금리 정책이 뭔가 변화를 갖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불안감이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감에 대응하자. 그래서 매물도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장이 금리 정책을 잘못하면 시장이 이만큼 패닉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를 뭐 시장에서 연준 의장이 한번 보여주는 시위하는 거다. 그래서 뭐 길들이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진짜로 그 과거의 연준 의장들 그러니까 그린스펀부터 벤 버냉키, 앨런 그다음에 이번에 취임한 제롬 파월까지 이들이 취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요. 이들이 그래서 시장의 안정 발언을 이제 한 달 정도 근간 안에 내놓거든요. 네. 안정해라.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뭐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릴 생각도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달 말쯤에 국회에서 연설을 한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은 그 연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롬 파월 신임 의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선물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더군요. 즉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안 보이고 계속 오르면 본인의 심정이 어쨌건 강하게 금리도 올리고 네. 시장을 긴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불경기 올까 봐 걱정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좀 빠져주면 그러면 뭐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도 있고 다 부담을 조금 덜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주가가 반등하고 나니까 이런 여유로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암호화 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세금 네. 중에 어떤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에 매길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일단 양도세 과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발언을 했고요. 네. 어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를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는데 가상화폐의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거래소에는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부터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래소는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거긴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 정부가 과세라는 기본 방침은 세우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 방면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 뭐 분위기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도 규제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우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 그다음에 상품선물위원회까지 모여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또 그 국제뉴스를 보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 가상화폐가 결국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 여기서도 그런 발언이 나오고 해서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제 이제 뭐 암호화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비트코인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네. 비트코인 시세가 60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채굴을 하는데 1비트 생산하는데 6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예, 전기료부터 네. 시작해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해봐야 손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그러면 채굴이 스톱될 것이고 네, 채굴이 스톱되면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 구성되어 있던 블록체인이 마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트코인을 김치현 기자가 저한테 주거나 제가 김치현 기자한테 주고 하는 그런 거래를 예. 그 순간부터는 못 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장부를 안 써줄 테니. 만약에 이제 채굴 자체가 다 중단된다라면 라는 가정하에는 그런데 이전에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도 많은 채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채굴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니까 조금 다르긴 더 하지만 어렵겠죠. 예. 그때는 뭐 전기요금 한 20만 원 들이면 코인 한 30만 원짜리 코인이 나오니까 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인 하나 받느라고 6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코인 값이 600보다 낮으면 자원봉사자 아니면 안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겠네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체인점 많은 유통이 보면 대형마트가 대부분인데 네. 다이소, 이케아 여기는 그동안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한 주 걸러서 쉴 때 이건 안 쉬었다죠? 그렇습니다. 이 두 업체는 그러니까 대형 마트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규제 대상에서는 좀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전문점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구 전문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이소 네. 같은 생활용품 전문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들도 너무 규모가 크니 골목 상권을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들도 같이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빠르면 다이소가 먼저 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케아도 지금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통법상 규제 대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이 다이소를 먼저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이소의 문구점 소매 판매 실태 조사를 했고요. 다이소하고 이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지금 다이소 측과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고 설 연휴 직전인 14일까지 논의를 매듭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다이소가 그 매장 내에서 문구류 판매를 제한받는 이런 그 조치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문은 열고 그렇죠. 문구류는 2주에 한 번씩 예. 공휴일날은 안 판다? 아니요. 문구류 자체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에서는 예. 다이소는 이제 그 중소기업 접합 업종 중에 문구의 대상 뭐 이렇게 돼서 문구는 팔지 않고 못 팔게 된다는 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업체하고 똑같이 해서 휴일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케아는 지금 뭐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여서 네. 이것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고 하면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중기부는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요즘 저 두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못 만들도록 아예 규제를 하는 것처럼 네, 품종에 따라서 네. 문구류는 이 다이소에서 팔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이군요. 예. 반값 등록금 대상을 크게 늘린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그럼 줘야 되는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금액이 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부는 대학생 4명 중 1명 정도는 반값 등록금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예산을 500억 원 정도 더 늘려서 총 3조 6,845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만큼 매년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을 10단계로 나눠서 10분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8분위까지가 국가 장학금 대상이에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많은 분인 예,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예. 너무 많은 분들은 빼고 8분위까지가 대상인데 이 대상과 관련된 거는 매년 이제 가구 소득이랑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예. 이 8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이 분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적게 장학금 대상이 좀 지원하고. 적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3, 4, 5, 6분위 쪽의 대상 금액을 조금 늘렸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금액이 반값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은 보통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C학점을 받았더라도 이 지원 대상으로 넣겠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보통 저소득층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일을 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좀 적다라는 판단 하에 대상을 좀 넓히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대학생 등록금의 상당 부분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거네요. 세금 그렇습니다. 내서 그 많이들 돈, 세금으로 이제 예, 세금 낸 미래에 돈으로 대한 결국은. 투자라고 보는 것인데요. 논란은 있죠. 그렇겠어요. 아니 뭐 저는 대학생 주는 건 안 네. 아까운데 결국 그럼 이 돈이 대학들한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국가장학금 안 주면 아유 이 등록금 못 내겠어요 해서 등록도 안 하는 대학생도 생길 텐데 마치 전세금 대출해 주면 전세금이 올라가듯이 결국은 이제 사립대학교들 특히 이제 그쪽으로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나중에 저 대학들 문 닫으면 그렇게 해서 쌓였던 그 돈 그냥 그쪽 이사회 이사장하고 그냥 가져가는 건지 궁금해요. 대학들 아마 앞으로 문 닫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 숫자가 이제 적어지니까 그럼 문 닫은 그 대학은 재단이 있을 텐데 소위 이제 오너가 있는 건데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법은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사례가 없어서 문 닫는 조건으로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하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몇몇 문 닫는 대학들이 나오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가 없어서 뭐라고 답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민실 씨가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많이 올릴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전세금은 집주인 그냥 마음대로 다 올릴 수 있는 겁니까? 혹시 무슨 대응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없나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마음입니다. 1억 하는 전세였는데 1억 하던 전세였는데 그 동네 비슷한 집 전세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2억 원으로 올랐으면 집주인도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금 2배로 2억으로 올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가지 경우뿐인데요. 1번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질문하신 청취자분하고 계약할 때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만기가 됐어도 이전 전세금 대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계약서를 쓰실 때 집주인이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어야 되고요. 계약서 쓸 때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었는데 계약한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도중에 등록했으면 전세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조항은 나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는 두 번째 경우는 이거는 만기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3월 1일인데 2월 1일까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속 사실 건지 나가실 건지 안 묻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면 예전 전세금 그대로 2년을 더 세입자는 더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죠. 그래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속 그 집에서 예전 전세금 갖고 살고 싶으시면 전세 만기가 한 달 남을 때까지는 집주인하고 마주칠 일을 가능하면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깜빡하고 잊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 보호제도 때문에 전세금을 한 푼도 못 올리니까요. 정리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만기 날짜를 깜빡 잊고 최소한 한 달 전에 집 비워주세요라는 말을 집주인이 안 하면 또 2년을 그대로 전세금을 안 올리고 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는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뭐 거주지 구청에다가 물어보면 알려는 주는데요. 이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아예 계약서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이미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였어야 되는 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 형식이 달라서요. 표준계약서라는 걸 새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나는 그냥 보통 계약서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닌 겁니다. 도중에 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 혜택은 나는 안 오고 이제 나 다음으로 이사 오는 세입자부터 적용이 되는 거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어제 저희가 출퇴근길에 나는 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되고 특히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거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도 해당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셔서 이 질문에 답을 주실 분을 저희가 찾아서 모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어일천 사무관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회사 다니는 분들은 뭐 4대 보험에 다 가입돼 있으니까 산재보험도 가입돼 있을 거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길 사고도 이제 자가용 몰다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사고도 산재로 보상이 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일용직, 뭐 개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회사원 아닌 분들은 지금 4대 보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입이? 네, 자영업자, 개인 사업주분들도 법에서 4대 보험 혜택을 전부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건강보험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원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니까 네. 사업주분들도 당연히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사장님들도 직장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 직장 가입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지역 가입 제도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지역 가입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겠죠. 건강보험도 그런 제도가 있고요. 예. 이제 걱정되는 건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인데 어떻습니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회사원 아닌 분들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고용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는 회사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 제도기는 한데요. 예. 이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례가입 제도란 걸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좀 작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분들도 직원분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직접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구별 안 가죠. 어떤 분이 사장님인지 들어가 보면. 그렇죠. 예.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가지고 직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분들도 회사원은 아니지만 회사원에 준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특례 가입 규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개인 사업 하면서도 직원도 같이 두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본인이 난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만 받고 뭐 한 달에 얼마 혹은 한 번에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산재보험에 그냥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사업자 등록증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에 한 가지만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요분들은 직원이 있는 경우랑은 약간 다른데 네. 1인 자영업자분들이 사고나 질병이 나서 산재보험으로 보상 신청을 하시면은 예. 저희가 그게 일하시다가 난 사고 또는 질병인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보험금을 함부로 줄 수는 없으니. 예, 근데 그 1인 자영업이란 게 말 그대로 사장님 혼자만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게 일하시다가 다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다치신 건지 저희가 확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증인이 없어서 그렇죠.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혼자 하시는 분들, 그 1인 사장님 분들은 네.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확인이 용이하고 또 보호 필요성도 높은 업종들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신 상황인데 예. 그 업종 범위를 저희가 계속 넓혀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럼 금년 1월 1일에도 좀 제조업 8개 업종 추가했고 향후에도 저희가 서비스 업종 예를 들면 뭐 음식점에서 조리하시다가 화상 입는 경우나 서빙하시다가 허리 디스크 오시는 그런 많이 다치시는데 네. 저희가 그 업종 계속 확대해 나갈 그래요? 예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 그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 그렇죠. 업종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예. 근데 나는 직원조차 한 명도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이 없고 나는 혼자 일한다. 예를 들면 뭐 택배 기사,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도 회사원은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 두고 일할 일의 성격은 아니니 혼자 예. 일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산재보험에 그럼 가입할 수 있어요? 네네. 일부 업종을 지금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뭐 네. 말씀하신 택배 기사라든지 뭐 대리운전 기사, 뭐 건설기계 운전하시는 분들, 네. 그런 좀 상대적으로 사고가 좀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예. 판단하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뭐 상대적으로 확인도 좀 용이하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업종은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나열이 되더라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 택배 기사, 예. 퀵서비스 기사, 예.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예. 예. 그리고 저희 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건설기계 종사자분들, 예. 그리고 운수업, 뭐 버스 기사 그런 분들 저희가 지금 법령에 규정돼 있고. 버스 기사는 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관광버스처럼 예. 버스 한 대 본인이 그냥 사서 갖고 계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산재보험에 내가 가입하고 싶다 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저희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그런 법령에서 등록 의무 둔 경우 뭐 그 준수 여부는 일단 변론으로 하되 예. 산재보험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사업장 소재지나 영업 현황 그런 실태 파악을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아하. 예. 그런 것들 저희가 보완해서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아까 그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분들도 실제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산재보험은 지금 회사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차피 회사라는 게 없고 본인이 혼자 일하시는 1인 기업과 같은 거니까 만약 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보험료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본인이 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소위 특고라고 부르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를 이 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 네. 그런데 이 특고는 이 사업자 노동자 중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사업주랑 종사자가 절반씩 반반 부담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반 내고 그럼 누가 또 나머지 반을 내줍니까? 요새 많은 그 음식 배달 대행 그 예로 들어보면은요. 네. 이 배달기사분이
배달하실 때 스마트폰 앱을 여러 개를 켜놓고 예. 거기서 이제 먼저 들어오는 콜로 이제 선별을 해서 배달을 하십니다. 대리운전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앱을 켜놓지만 그 중에서도 좀 주로 사용하시는 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주로 사용하는 배달업체 앱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주된 업체에서 산재보험료 내고 또 그 주된 업체 소속으로 저희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사님한테 일 제일 많이 시킨 업체가 그달치 산재보험료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요거를 제도 개선을 한 거거든요. 이제 뭐 몸이 사업장에 전속되었느냐 그 개념을 떠나서 예. 소득이 이제 전속됐냐 경제적 전속성 개념을 도입한 건데 네. 뭐 저희는 이게 노동시장 변화를 좀 반영한 좀 알겠습니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의무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면 퀵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 전화번호 하나를 열심히 홍보할 것이고 그쪽에 전화 오면 퀵 서비스 도와주는 분들이 뭐 수백 분이 그쪽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하실 텐데 예. 어떤 기사분이 제일 나는 이 업체에서 일감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산재보험 신청하면 그 기사님 산재보험료도 그 회사가 내주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 뭐 이분들 당연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종사자분들께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잖아요, 절반을. 반반씩은 내야 되니까. 예. 예, 그 종사자분이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본인은 좀 부담스럽다 하면 본인이 이제 저는 적용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긴 합니다. 알겠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업종들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데 가입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절반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그 조직에서 절반. 예. 가사도우미는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해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루만 뭐 요청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예, 좀 안타깝지만 지금 가사도우미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사 서비스가 이용자랑 도우미 간에 지금은 구두 계약을 통해서 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가사 노동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 법안에서 가사 서비스 계약은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체결해라. 예. 그리고 또 4대 보험 같은 가사도우미 근로조건도 명확하게 보장하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소에서 그 도우미분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각 가정에서는 네. 그분들을 이제 뭐 고용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분들을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가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의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는가 이게 궁금한 건데. 기관입니다. 인증기관. 기관이라고 하시면 이른바 소개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보험들은 그럼 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처럼 그렇게 어떤 분들은 되고 어떤 분들은 아직 안 되고 그래요? 아니면 고용보험도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좀 현재 특고분들은 이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아직 가입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국회 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 정부에서도 좀 열심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어일천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사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성은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12일이네요. 네. 그때까지 면세 사업자인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던데. 아유, 용어가 사업장 현황 신고도 잘 모르겠고 면세 사업자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면세 사업자? 네, 이게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세금을 완전히 면세해주는 사업자는 아니고요. 예. 이게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미가공 식료품이라든지 의료 교육 같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미가공 식료품이면 쌀, 계란, 우유, 고기, 야채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육점, 야채 가게, 쌀 가게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면세 사업자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부가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요. 네. 실제 가치보다 소비자는 가격이 10%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쌀 5만 원이 5만 5천 원이 되죠, 그럼.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밖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거는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네. 내가 쌀, 야채 사서 집에서 해 먹는 것까지 부가세를 거기는 과세하지 부가세 않겠다. 면제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영역, 그다음에 교육 영역 뭐 이런 것들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기 보습 학원 하시는 분도 네, 학원비 한 달에 뭐 1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부가세 안 내도 되는 학원비는 부가세 안 내도 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니 부가세 이만큼 매출을 해서 부가세를 이만큼 제가 손님들로부터 받아놨으니 이거 국세청에 냅니다라고 하는 게 부가세 신고인데. 네. 그거 안 해도 되네요. 그럼 어차피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손님한테. 네, 면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이제 부가세법에서 정해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네.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안 한 대신에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매출, 매입 이런 것들을 집계해서 보고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면세 사업자의 소득 신고군요. 그러면. 네, 부가세 신고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님한테 부가세를 안 받는 분들이니 야채 가게, 쌀 가게 학원은 네, 손님한테 받은 걸 부가세를 모아놨다가 나라에 납부할 이유는 없고. 네 맞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에서 책상 하나가 필요해서 10만 원 주고 샀으면 네. 그 10만 원에 들어있는 부가세 만 원은 돌려받잖아요. 네, 그래서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는데 네. 이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해줍니까? 예를 들면 쌀 가게에서 책상이 하나 필요해서 10만 원 주고 샀으면 네. 그 10만 원에 붙은 만 원 부가세는 돌려주세요 하면 정부가 돌려줍니까? 네,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매출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부가세 환급세액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 줘요? 네, 그래서 일반 과세자들은 네. 만약에 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에 샀다라면 예. 만 원은 돌려받고 10만 원은 비용 처리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요. 면세 사업자들은 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11만 원을 소득세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 여기 사업하는데 이런 걸 샀습니다라고 네. 영수증 모아놨다가 굳이 나라에다 보고 안 해도 되겠네요. 해봐야 뭐 돌려주는 거 어차피 없잖아요. 부가세는.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이제 네. 협력 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에 예. 계산서나 매입 세금 계산서나 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이제 책상을 파는 사람인데 과세 사업자한테도 책상을 팔고 면세 사업자한테 책상을 파는데 네. 과세 사업자들은 어차피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을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책상 샀다고 해야 만 원 돌려주니까 반드시 신고하겠죠. 그분들은. 근데 면세 사업자는 만약에 그 합계표를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네. 나는 면세 사업자에 파는 거는 매출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책상 파는 분이 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세법에서는 면세 사업자도 합계표를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값 11만 원 낸 거 중에 우리가 만 원은 돌려주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책상 11만 원 샀다는 건 신고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 책상 판 분한테는 세금 거들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 신고할 때 합계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합계표라는 게 사업하시면서 어디서 뭐 사서 썼는지 쭉 명단 주세요.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부가세는 돌려주지는 않는다. 네. 그러면 귀찮기만 하고 돌려주지는 않고 협조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가산세 규정이 있는데요. 뭐 의사분들이나 뭐 네. 수의사 약사하신 분들, 그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익 금액이 누락됐다라든지 네. 아니면 합계표가 이제 제대로 집계가 안 돼서 보고가 안 됐다라면 수익 금액 그 금액의 0.5% 가산세 규정을 협조 안 했다는 이유로. 네. 그러면 야채 가게, 쌀 가게, 정육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산세 물어요? 그분들도 이제 제대로 안 복식부기 하면? 의무자라면 네. 예,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여기서는 또 뭡니까? 복잡한 장부를 잘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
아, 예. 그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건요. 네. 이제 세법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 아. 예, 사장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뭐 처음 장사하신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이제 제대로 좀 복식부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의무를 좀 많이 부여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본인이 복식부기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아시죠? 네, 보통 알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고. 네. 꽃가게 하신다는 문자 4054 쓰시는 분께서 네. 꽃도 부가세 안 붙는 면세 사업자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꽃도 안 붙을 것 같은데요? 예, 꽃도 농산물이니까. 면세사업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해당이 네. 되시는군요. 이게 그 국내 생산 농축수 임산물에서도 이제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네. 꽃이나 화훼를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내가 내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다 외부에서 산 것들, 판 네. 거는 관계없고 산 비용들을 쭉 적어서 신고해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거죠. 매출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것도 네, 그래야 수익 신고가 될 테니까. 매출, 매입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세무사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올해는 2월 10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토요일 그 일정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넘겨지기 때문에 2월 네. 12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작 알려주지 나 1년 동안 사업 처음에 시작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영수증 나 다 안 모아놨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예. 그런 분들은 일단 네. 지금이라도 당장 아직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예.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이라든지 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은 카드로 썼겠죠. 국세청에서 안내 자료가 다시 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 요즘은 워낙 전산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예. 이미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수집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현금 받고 사신 것만 그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더 하셔가지고 예. 매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매출이라 하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면 국세청 다 갖고 있고요. 네. 요즘은 다 전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이미 국세청 갖고 있고요. 수기로 받은 것들 일부만 추가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셨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네요. 김상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롬 파월 신임 연준의장이 바뀌었는데 이분 길들이기 하느라고 시장이 한번 크게 한번 또 이렇게 출렁였다는 또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걸로 보면 사실인지 몰라도 말은 된다 또 이렇게 끄덕이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명 연준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간 연준 의장들이 바뀌어온 시기에 모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이런 논리의 근거이고요. 또 이번에도 이상하게 또 제롬 파월 의장으로 신임 의장이 생기자마자 한 하루 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석은 이제 그런 건데요. 신임 연준 의장이 나오면 네. 이전에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금리 정책이 뭔가 변화를 갖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불안감이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감에 대응하자. 그래서 매물도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장이 금리 정책을 잘못하면 시장이 이만큼 패닉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를 뭐 시장에서 연준 의장이 한번 보여주는 시위하는 거다. 그래서 뭐 길들이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진짜로 그 과거의 연준 의장들 그러니까 그린스펀부터 벤 버냉키, 앨런 그다음에 이번에 취임한 제롬 파월까지 이들이 취임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요. 이들이 그래서 시장의 안정 발언을 이제 한 달 정도 근간 안에 내놓거든요. 네. 안정해라.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뭐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릴 생각도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달 말쯤에 국회에서 연설을 한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은 그 연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롬 파월 신임 의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선물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더군요. 즉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안 보이고 계속 오르면 본인의 심정이 어쨌건 강하게 금리도 올리고 네. 시장을 긴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불경기 올까 봐 걱정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좀 빠져주면 그러면 뭐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도 있고
다 부담을 조금 덜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주가가 반등하고 나니까 이런 여유로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암호화 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세금 네. 중에 어떤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에 매길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일단 양도세 과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발언을 했고요. 네. 어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를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는데 가상화폐의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거래소에는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부터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래소는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거긴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 정부가 과세라는 기본 방침은 세우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 방면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 뭐 분위기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도 규제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우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 그다음에 상품선물위원회까지 모여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또 그 국제뉴스를 보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 가상화폐가 결국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 여기서도 그런 발언이 나오고 해서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제 이제 뭐 암호화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비트코인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네. 비트코인 시세가 60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채굴을 하는데 1비트 생산하는데 6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료가 예, 전기료부터 네. 시작해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해봐야 손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그러면 채굴이 스톱될 것이고 네, 채굴이 스톱되면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 구성되어 있던 블록체인이 마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트코인을 김치현 기자가 저한테 주거나 제가 김치현 기자한테 주고 하는 그런 거래를 예. 그 순간부터는 못 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장부를 안 써줄 테니. 만약에 이제 채굴 자체가 다 중단된다라면 라는 가정하에는 그런데 이전에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도 많은 채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채굴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니까 조금 다르긴 더 하지만 어렵겠죠. 예. 그때는 뭐 전기요금 한 20만 원 들이면 코인 한 30만 원짜리 코인이 나오니까 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인 하나 받느라고 6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코인 값이 600보다 낮으면 자원봉사자 아니면 안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겠네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체인점 많은 유통이 보면 대형마트가 대부분인데 네. 다이소, 이케아 여기는 그동안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한 주 걸러서 쉴 때 이건 안 쉬었다죠? 그렇습니다. 이 두 업체는 그러니까 대형 마트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네. 기계가 알아서 일정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매매하는 것들을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냥 지수가 오르는 대로 그 지수에 어울리는 종목들, 지수 포함 종목들을 그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수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뭐 바이오만 쫓아가는 것들 아니면 뭐 내릴 때 반대로 오르는 것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컴퓨터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코스피만 따라가라 혹은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라 이렇게. 네. 근데 예. 이번에 미국장의 폭락에서 좀 재밌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오전장에 어느 정도 하락률을 보이다 보니 일정 조건 이상으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네. 이 기계들의 조건들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시장이 몇 % 이상 하락하면 일단은 손실을 만회하기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라. 네. 내지는 공포지수나 뭐 변동성 지수가 이만큼 되면 빨리 매도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컴퓨터가 내놓는 매물들이 오후장에 쏟아졌고 그렇다 보니 폭락을 부르는 사태가 일어났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문우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도한 폭락이었다.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가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폭락이었다고 본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라. 그런 예. 거겠죠. 그리고 ETF라는 거는 이 지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지수가 내리면 나는 팔아야지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거고 딱 그것만 프로그래밍 돼 있을 테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동폭에서는 예.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과도하게 시장이 하락하거나 일정 조건 이하로 빠져버리면 컴퓨터 매물들이 쏟아지고 그 매물 때문에 시장은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 그 이하에 더 악조건에 걸려있던 또 조건들이 걸리면서 또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일종의 악순환이 나타난 것인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균형이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보통 증시가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면 좀 생각해 회의 좀 일단 하고. 그렇죠. 그것도 하기 있고 전에. 야 이렇게 빠졌는데 내일이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에 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기계는 조건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워낙 최근 4, 5년간에 이 인덱스 펀드라는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점이 조금 무너진 데에 대한 뭐 역효과가 좀 시장에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도 물론 설입니다만 네. 연준 의장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결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우리 증시가 폭락세로 출발했었어요. 네네. 예, 그 전 거래일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뭐 오후에는 낙폭을 줄였고 오늘은 좀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시장 혼란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요. 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못 나오셨죠, 스튜디오에. 주식시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증권 보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 좀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전화 연결로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다행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 3%대의 상승세, 2%대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다우존스가 2.3, 나스닥이 2.1%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혼란이 진정되는 모습이어서 아침에 국내 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0.3%,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의 상승세, 1.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도 팔자 사자가 서로 막 경쟁하다가 마지막에 증시가 올랐고요. 국내도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으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팔자 사자가 막 좀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오후장에 또 어떻게 변할지 뭐 진정은 됐지만 조금 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른 게 이상하거나 내린 게 신기할 건 아닌데 이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내릴 거는 또 뭐냐. 네. 이게 사실은 눈에 띄었어요. 네. 폭이 크다는 건데 요즘에는 그 증권 거래를 로봇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의 역설 또는 알고리즘 매매의 뭐 역설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이제 컴퓨터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하도록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매매하는 그 돈을 모아서 매매하는 걸 액티브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 사람이 사람의 감으로 종목을 찾아서 그렇죠. 이걸 사는 걸.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이 하는 것 유명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6%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그냥 청약통장 가입자를 추첨으로 뽑는 게 아니라 청약 가점제라는 제도가 있죠.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숫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8월에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이 청약 가점제를 더 강화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무주택자가 당첨된 비율이 전체의 96%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약 가점제를 확대 강화하기 이전에는 70% 정도만 무주택자가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하니까 비율이 갑자기 꽤 높아진 것이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만 놓고 보면 무주택자가 100%에 가까웠고요. 그 이상 큰 아파트도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예전에는 36%였는데 60%로 높아졌습니다. 대책 이전보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커트라인 하한선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주택자이면서 아파트 장만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좀 더 늘려서 가점을 계속 높여가는 것도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런 청약 관련 제도들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또 점수 무시하고 그냥 추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지금은 어려워도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처럼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겠고요. 전세 재계약할 때가 다가왔는데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그냥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면세사업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거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주의할